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86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2018년을 끝내며 영화계를 한번 결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와 스미스 군이 공통적으로 재미있다고 하는 영화들이 8편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8편을 1부 순서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2부에서는 각자 뽑은 영화 3가지씩을 소개시켜드리며 2018년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추천한 영화 8편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왜 이 영화를 추천했는지 이야기하면서 1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8편의 작품은 로마, 유전, 패터슨, 튼튼이의 모험, 굿타임, 쉐이프 오브 워터, 플로리다 프로젝트,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이렇게 총 8작품입니다. 네. 로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폰소 쿠아론의 최신작이죠. 전 세계 영화제에서 112개 이상의 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네. 동시대 작품 중에 단연 최고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필수 관람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진 소재를 뺄 것도 덧붙일 것도 없이 적절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게 배경이 1970년에서 71년으로 넘어가는 멕시코인데 그 시점에 멕시코의 재반 상황을 한 인물의 개인사와 맞물리게 해가지고 묘사하는데 그 방식이 세련되고 성숙하다 싶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사실 넷플릭스에서 만든 작품이라서 네. 다수의 극장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 작품은 굳이 극장을 찾아가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어서 서울극장에서 관람을 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넷플릭스에서 그냥 영상기기로 보시는 것보단 극장에서 보시길 강추합니다. 네. 연기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눈물 짓게 만드는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연출력이 정말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이번엔 카메라도 감독이 직접 잡았잖아요. 카메라를 통해서 사려 깊은 마음과 그 시대를 바라보는 눈빛을 읽을 수 있어서 곱씹을 만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작품은 아리 에스터 감독의 데뷔작 유전입니다.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기도 한데 저는 최근 영화 중에 5점을 준 작품이 하나도 없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5점입니다. 로마도 사실 5점을 주진 않았는데 기계적으로 딱딱 맞물리는 영화인데 그 철두철미함이 영화 자체의 주제로 설명이 되는 그런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인상적인 장면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기도 한데 그중 영화가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중간에 영화가 갑자기 반전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때 카메라가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토니 콜렛이 천장을 걸어가는 듯한 구도를 만들어주죠. 그 장면이 아마 올해 봤던 정말 확 와닿았던 오싹했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워서 감히 추천하기 좀 어렵지만 굉장히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다음 작품으론 짐 자무시 감독의 패터슨입니다. 네.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가 그런 인물의 일주일을 그린 이야기인데 일주일 동안 달라지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달라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루하루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순환되는 일주일이라는 소재가 시를 창작하는 행위하고 맞물리는 구석이 있고 그렇게 소재와 형식과 서사가 일치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영화의 내용은 패터슨 시에 사는 패터슨 씨가 시를 쓰는 영화다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영화의 최대 교훈은 백업을 잘하자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패터슨이라고 하는 역할을 연기한 아담 드라이버가 나레이션으로 시를 읽는 장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목소리가 인상적이고 톤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중간중간 운율을 위해서 쉬는 것마저도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까지 시를 전면에 영화에 등장을 시켜도 이질적이지 않은 느낌이 새롭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즈음 일본인이 나타나서 아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참 되게 쉬우면서도 영화랑 너무 잘 어울린다. 아하라고 하는 음정이 아하 뭐 이렇게 내려간다든지 뭐 이러면은 딱 그 뉘앙스가 너무 달라지는데 아하 글자 하나로 너무 마무리를 잘 짓는데 그리고 너무 깔끔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적이었지 않았나. 네. 다음 작품으론 고봉수 감독님의 작품 튼튼이의 모험입니다. 네. 고봉수 감독님의 작품이라기보단 고봉수 사단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배우들과 감독님의 팀워크가 끈끈한 영화였죠. 네. 저희가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직접 인터뷰하면서 다루었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뭐 2번에 걸쳐서 다뤘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카메라로 인물들의 행적을 차분하게 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인상적인 그런 영화였죠. 네. 20, 30대 무명 배우들이 고등학생을 연기하잖아요. 레슬링 시합에 1승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카메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관찰하고 그것이 관객의 마음까지 와닿는 게 참 이 영화의 미묘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21세기 들어서 가장 재미있었던 한국 코미디 영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웃깁니다. 그리고 그냥 웃긴 게 아니라 진짜 감동적이에요. 이게 웃기면서 감동적인 게 사실 되게 코미디 영화의 전형적인 클리셰잖아.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은 전형적인 클리셰 작법이 아니라서 너무나도 재밌고 새롭게 와닿았고 못 보신 분들 있다면 진짜 꼭 보기를 강추합니다. 네. 유튜브에도 있죠. 네. 전작인 델타보이즈도 굉장히 인상적이기에 고몽수 감독님의 작품을 추천하게 됐네요. 다음 작품으론 조슈아 사프디, 벤 사프디, 사프디 형제 굿타임입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스미스 군의 추천을 통해서 겨우겨우 보게 됐는데 놓치면 큰일 났을 뻔했다 싶을 정도로 2018년 최고의 범죄 스릴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디 영화다운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작품이지. 네. 그리고 작품 전체의 서사는 스릴러에 가깝지만 네. 결국에 가선 드라마로 끝난다는 게 재미있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평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아니라서. 저도 그래서 이 영화를 150화에서 스미스랑 같이 얘기했는데 스미스의 해석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 재미를 위해서라도 꼭 관람을 하시고 150화에 스미스 군의 해석과 이야기를 곁들이시면 전 작품이 재밌게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저도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건 이 세상의 규칙을 잘 알지 못해서 유리로 된 자동문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동생과 이 세상의 규칙을 너무나도 영악하게 잘 알고 있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형, 두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길레르모 델 토로 감독의 쉐이프 오브 워터입니다. 저는 길레르모 델 토로 작품 중 최고작이 아닐까 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파네미로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델토로 감독은 파네미로를 제외하고는 덕후적인 스타일로 디테일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그 미장센과 세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썼던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작품의 내용으로서 크게 와닿는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괴물과 여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판타지를 정말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서 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감독이 이 세상은 언젠간 판타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가지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영화 중간에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뮤지컬 장면으로 갑자기 바뀌는 장면이나 맨 마지막에 엔딩 씬이 너무나도 인상 깊게 남아서 사랑스러운 작품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다음 7번째 작품은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숀 베이커 감독의 작품이죠. 네. 이 영화는 문희가 다 했죠. 생생한 아역 연기가 빛을 발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전에 한번 저희 영화계에서 다루었던 중앙역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조슈에가 브라질 빈민 계층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소년을 연기했다면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문희는 플로리다의 빈민 계층에서 볼 수 있는 소녀의 역할을 탁월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으로 관람한 것 같아요. 네. 네. 디즈니랜드 얘기죠. 네. 디즈니랜드가 주는 그 환상과 먹다 남은 부스러기 이런 것들에 홀려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그지들의 이야기인데 결국엔 그 환상으로 영화가 마무리된다는 게 또 재미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스미스 말처럼 정말 이 영화가 동심과 환상의 눈으로 냉정히 말하면 그지들이죠. 그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환상적인 공간처럼 문희의 시선을 통해서 이 장소를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어찌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문희의 눈에서 눈물을 터뜨리게 만드는, 그리고 감독의 시선으로서 아름답게 판타지로 마무리해주는 연민의 시선이 가득했던 뭐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마지막 8번째 추천 작품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입니다. 감독은 3명이에요. 밥 퍼시캐티, 피터 램지, 로드니 로스먼 감독입니다.
2018년 최고의 눈호강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환상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 영화가 말미에 마야광이나 스윙키즈가 독점을 하는 바람에 크게 흥행하지 못했어요. 그게 정말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영화로서의 정말 새로운 방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영화에 새로운 요소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기에 오히려 신선한 구석이 있다. 근본이나 뿌리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고 광고처럼 영화를 만든다는 게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젠 그게 너무 당연해져서 사본으로서의 복제성이나 근본 없이 무질서한 구석에 대해서 이제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게 됐다. 그게 더 당당한 태도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치를 대변하는 게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각적으로는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 영화의 원본은 코믹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코믹북 스타일의 특유의 외곽 선 처리나 펜터치들 그리고 쉐이딩 등이 굉장히 돋보였고 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프레임을 풀로 사용하지 않아요. 풀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고 8프레임이나 12프레임 정도를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연출을 했는데 마치 움직이는 코믹북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들어주죠. 짤방이지. 네. 특히나 캐릭터마다 고유한 컬러나 애니메이션 기법들을 그냥 전면에 사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도 그냥 한 장면에 몰아넣습니다. 정말 실사 영화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할 수 있을 만한 극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전투씬에서는 도저히 이건 뭐 현실에서 불가능한 그래픽을 보여주잖아요. 뭐 이렇게 날아가는 파티클이라든지 배경들 그리고 서로 다른 스타일들이 섞여 나가면서 과장된 모습을 보이는 그 애니메이션의 스타일이 정말 극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애니메이션이 보일 수 있는 작화의 최대치는 여태까지 유아사 마사키 감독의 마인드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건 그것을 넘어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면서 정말 애니메이션과 히어로 시리즈의 방점이 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추천하는 영화 중에 히어로 영화가 포함된 거는 처음이죠. 처음인가? 네. 추천 영화 중에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17년에는 러빙 빈센트가 엔딩 장면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8년에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엔딩 크레딧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냥 길거리에 재생시켜도 전혀 손색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저희 추천 영화를 마무리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볼 영화가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까지 올해 찾아보니까 볼만한 영화들이 너무 많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여기에 리스트에 안 올려서 그렇지 이외에도 괜찮은 영화들이 꽤 있었죠. 네, 상당히 많았었죠. 뭐 서치 같은 맥북의 문법을 갖고 온 영화들도 있었고 네, 인디아일처럼 독일의 사회상을 비춰주는 그런 재미난 영화도 있었고요. 네. 혹은 지금 넷플릭스로 개봉했던 카우보이의 노래 같은 거라든가 올해 초에 조명을 받았던 레이디버드 같은 거라든가 저 개인적으로는 개들의 섬도 꽤 재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킬링 디어도 꽤 관심을 끌었고 네. 뭐 홍상수의 플립들 같은 경우도 있었고 네. 예, 여러 가지 좋은 영화가 많이 나왔던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14년부터 영화계를 진행하면서 히어로 영화에 쏠리는 산업에 대해서 좀 비판한 바 있었는데 뭐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좋은 작품들이 계속 나오기에 뭐 전혀 걱정할 바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시스템이 크게 해체가 된 것 같아. 우리가 리스트 올린 것 중에서 넷플릭스 영화도 많고 네. 방금 이야기했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같은 크로스오버 작품도 있고 근년에 비해서 꽤 다변화된 한 해가 아니었나? 더불어서 튼튼이의 모험처럼 이렇게 놀랄만한 작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참 손꼽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죄 많은 소녀랄지 살아남은 아이랄지 소공녀랄지 등의 작품은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작품에서 겨우겨우 빛을 발한 거지 재작년에 나왔던 우리들만큼 그런 정도의 작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웃음이 필요할 때 이런 튼튼이의 모험 같은 작품이 나온 건 정말 환영할 만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영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9년에 개봉했기에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8년 저희가 공통적으로 뽑은 작품이 8작품이나 돼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스미스 군이 재미있게 본 작품 3작품 그리고 저
총 6작품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예. 제가 먼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장유일 감독의 군산 거의를 노래하다인데요. 네. 군산과 서울이라는 두 공간이 배경이 되는 영화입니다. 서울에서 군산으로 여행을 온 커플이 처음에 카메라의 초점에 잡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군산에서 숙박을 하면서 숙박지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장과 관계를 맺으면서 미묘한 균형이 깨져나가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일본이라든가 만주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조선 쪽 같은 소재들이 개입이 되죠. 네. 그런 극적 요소들이 일관성 있게 밀집해가지고 극에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서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탈하고 미분화됩니다. 그래서 장유일 감독이 갖고 있는 한국이라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마주보는 거울이란 컨셉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거울들은 마주보일 수는 있지만 포개어질 수는 없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이 작품을 봤는데 사실 장유일 감독이 조선족 출신이기도 하고 초기 장유일 감독의 작품은 한국 사람이지만 중국에 사는 조선족으로서의 디아스포라적인 정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으로 넘어와서의 작품을 보면 춘몽처럼 영화적인 작법들에 대한 이야기, 영화끼리 이야기를 하는, 영화 속에 거울을 두고 서로 상을 비춰주는 뭐 춘몽 같은 작품을 통해서 영화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었는데 이번 군산을 보노라면 그런 디아스포라적인 이야기가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한 지역에 맺혀 있는 어떤 한 민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를 두고 이들이 사실 흩어져 있는 것들이 모여 있고 흩어져 있는 채로 있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흥미롭게 비춰졌던 작품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입니다. 간닝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 부분에 한국 영화 최초로 노미네이트 가능성을 올리고 있죠. 버닝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뭐다? 반박시 뭐다? 제한버. 아니 제발 한국이면 버닝 추천해야지. 외국어 영화상 지금 최초로 오르게 생겼는데 뭐 수상은 뭐 로마가 할 거라고 다들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박시 뭐다? 매국노다. 아니 매국노 불태우려고 버닝하는 거야. 네. 어쨌든 버닝은 그런 얘기예요. 햄이라고 하는 아이의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최면에 빠지는 듯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메타포라는 것을 두고 끝끝내 자기만의 해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종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버닝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결말로 치닫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는 뭐 남산타워, 고양이, 비닐하우스, 리틀언거, 그레이트언거, 뭐 마임 등등의 메타포적인 요소들을 가져와서 소설가로서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을 수 없는 작품의 현실, 시대를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감상을 했고 음악도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120bpm인데요. 로뱅 캉표 감독의 작품이고 1980년대 말에 에이즈가 한창 사회적 이슈이던 시점에 반에이즈 운동을 하던 퀴어들을 소재로 한 이야기입니다. 네. 액터팔이라는 단체가 직접적인 소재가 되고요.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파적인 갈등이나 개인사 그리고 에이즈 환자로서 당시 경험했던 일들 이것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등장인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 단체 자체가 소재인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무수히 많은 복수의 인물들 사이에 서사를 연결시켜 나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에이즈 운동단체에 직접 들어가서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난다. 실감이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영화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건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핑거 스냅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표출하잖아요. 네, 핑거 스냅을 통해서 박수를 대신하는 거죠. 네, 그게 참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의사결정에 좀 재미있는 면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의 서사 자체도 매력적인 면이 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단체이긴 하지만 결국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지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쯤에.
이 로벤 캉피오 감독은 과거에 클래스라는 작품을 또 낸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교육 현장을 밀착 취재한 것처럼 마치 다큐멘터리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연출한 적이 있는데 그런 영화를 만드는 데 좀 능한 감독인 것 같습니다. 현장적인 그런 구석이 물씬 풍기는 그런 영화에 장기가 있는 감독이다 싶어요. 네. 저희가 예전에 폭스파이어를 통해서도 소개한 적이 있었죠. 네. 다음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우에다 시니치로의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보신 분들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입소문을 많이 탔고 일본 현지에서도 사실 굉장히 흥행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이 투자나 배급을 받아서 만들어진 작품은 아니고 영화 아카데미를 수강하는 학생들, 선생님들이 같이 단합을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 대한 뭐 예찬이랄지 그 사람들의 노고들이 참 잘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영화가 시나리오가 쭉 나오고 나서 이제 제목이 뜨고 그냥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죠. 그 다음 나오는 시퀀스는 이 작품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면서 찍게 되면서 벌어졌던 우여곡절을 보여준 다음에 뭐 황당한 사건들, 우연을 통해서 벌어지는 연출들, 또 그냥 포기하고 대충 끝내려고 했지만 누군가가 끝까지 이 영화를 끝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 이 영화가 완성이 되고야 마는 뭐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2시간짜리 영상물이 어떻게 기획이 되고 연습을 어떻게 하고 뭐 분장을 어떻게 하고 연기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찍어내는 그 현장의 상황까지 되게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가장 재밌는 점은 극 중에서 생방송으로 찍게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난감한 일이 벌어져도 카메라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지. 카우치가 폴짝폴짝 뛰는 거지. 그렇게 표현하면 좀 졸라 난감한데 하여튼 그런 수습하는 상황들이 되게 웃긴데 그 수습하는 상황은 전에 제가 다루었던 미스터 맥도날드와도 궤를 같이 하는 코미디 스타일이라서 전통적인 코미디 스타일을 굉장히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래서 그런 장면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을 껴맞추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엔딩 장면이지? 이런 의문을 되게 감동적으로 풀어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었고 이 영화도 그 마지막 자막이 올라갈 때 엔딩 시퀀스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비하인드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마저도 굉장히 뭉클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보면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에 이동진 평론가가 박찬욱 감독과 뭐 감독과의 대화 뭐 이런 걸 진행하다가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잠깐 떠오르더라고요. 이동진 평론가가 뭐 올드보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어떤 장면을 두고 뭐 감독님 복수 누나의 것에서 이러한 주제와 이런 이야기가 이 장면에서 나왔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장면이 올드보이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뭐 이것은 복수에 관한 감독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뭐 의도해서 연출하신 것이냐,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독님이 그거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찍었어요. 아, 뭐 의미부여를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영화가 궤를 비슷하게 보여주거든. 이 장면은 굉장히 새로운데? 이런 연출을 보여준단 말이야?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돼? 참 새롭다. 참 뛰어난 감독이네. 라고 평론가나 관객들이 평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의도되지 않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오해가 돼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비춰지고 그런 아이러니들이 있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게 참 이 영화에 곱씹을 만한 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레이어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깔리면서 그것을 폭발해내는 뭐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화는 팬텀 스레드고요. 네. 저희가 이미 다룬 적이 있죠. 폴 네.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이었고 네. 남성 예술가의 정신세계 참 잘 보여주는 작품이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방향을 선회한 그런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력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떤 신성을 포기한 예술가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커뮤니티에 동화가 되는지 잘 보여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팬텀 스레드를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저희 추천작은 퍼스트맨입니다.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가장 최신작이었죠. 네. 최근에 우주는
트렌드 중 하나를 잡고 있는 장르입니다. 래퍼들은 요즘 가사에 우주를 유난히 많이 때려박습니다. 뭐 스카이캐슬에도 나오고. 그쵸. 스카이캐슬에도 나오고. 네. 우주선도 유난히 많이 타고 다니고 아이유는 반편지를 노래하고 헤이즈는 저별도 나를 보고 있을까라고 뭐 노래 가사를 짓기도 하고. 네. 또 영화계에서 굉장히 우주는 열풍입니다. 인터스텔라도 그랬고 그래비티도 그랬고 마션도 그랬고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와중에 우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개인적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비티나 마션 같은 작품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로 파고들죠. 인터스텔라도 사실 스케일이 굉장히 거대하고 미련할 정도로 CG로 처리하지 않고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실제 밭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스케일을 도입하긴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에서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은 누구냐? 닐에 대한 이야기죠. 닐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 20분 동안 지독하게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닐에게 달이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보여줘요. 한 장 한 장 보여줍니다. 딸이 죽었고 자기는 파일럿이며 우주에 가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 파일럿의 모험, 뭐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죽어나간 우주선을 같이 탔던 동료들의 모습,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뭐 러시아의 뭐 경쟁 상대, 그리고 미국에서 나사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뭐 흑인들은 세금을 내는데 백인들은 달나라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시선들을 한 장 한 장씩 겹겹이 올린 다음에 닐의 마음속에 이 겹겹이 쌓아 올려진 달에 대한 시선을 마지막 달에 도착했을 때의 6분의 시퀀스로 완전 때려 박습니다. 완전 몰아넣어요. 그 다음에 닐이 달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이 닐이라는 사람이 달을 어떻게 꿈으로 품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룬 다음에 이 가족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까지, 그런 뭐 데미안 셔젤 감독의 꿈에 대한 3부작의 마지막 방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영화에서 마지막 보여주는 6분의 엔딩 시퀀스는 여태까지 보여주는 우주에서의 시선의 궤를 달리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장면도 길이길이 역사에 남지 않을까? 우주 영화에 있어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심한 공을 들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루지 못한 작품이 몇 가지 있는데 2019년에는 차근차근 다뤘으면 좋겠고, 2018년 재밌게 봤던 영화들 결산을 해봤는데 스미스 군 올해도 작년처럼 되면 참 좋겠다. 사실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8년에는 전형적으로 흥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한국 영화들이 정말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관심을 안 둬서 사실 잘 몰라. 그 정도가 왔어. 제작비가 막 200억, 3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뭐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뭐 1000만을 노리는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이 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나도 반가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뭐 수익률 자체는 예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긴 해요. 네, 좀 빨리 무너질 건 빨리 무너지고 나올 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볼 영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불평을 많이 했었는데 좋은 영화는 계속 나오는구나. 이거 불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와서 4시간이 오히려 없지 작품 볼 거 없어서 불평할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있지. 이렇게 괜찮은 영화들이 제법 나오긴 했는데 이 영화들이 여론의 관심을 크게 몰지는 못했다는 거. 뭐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극장에서 보기는 힘들어진 영화지. 그건 좀 안타깝긴 하네요. 뭐 여튼 저희가 총 14 작품을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은 작품 중에서도 재밌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네. 뭐 판타스틱 우먼이랄지 우리 가족이랄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추려서 이야기한 거지 사실 괜찮은 거 많았죠.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랄지 뭐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영화가 많았던 한 해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했고, 또 이제 2019년 저희가 1월인데 이제부터는 또 아카데미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필두로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에 또 이번 연도 한 3월까지는 또 재밌는 영화들 많이 보면서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희 2018년 영화들 결산해봤고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을 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추천해드린 리스트와 비슷한 게 있는지 비교하시면서 보시고, 저희가 다룬 작품들이 꽤 있기에 또 저희들의 해석과 평가를 또 들으시면서 비판도 하시고
수용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연도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019년에서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